그날은 산책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침나절 1시간쯤 잎이 떨어진 관목 사이를 돌아다니긴 했으나 점심때가 지나고 나서는 살을 저미는 듯한 찬바람이 어두운 구름과 함께 비를 몰고 왔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장시간 산책한다는 것은 여간 싫은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날씨가 추운 하오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얼고 고모 베시한테는 야단을 맞아 기분이 언짢은 데다가 리이드가의 엘리자, 존, 조오지아나보다 체력이 약하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앞서 말한 엘리자, 존, 조오지아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응접실에 모여 앉았다. 벽난로 앞에 소파에 기대고 있는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에워싸여 지극히 행복하게 보였다. 나를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떼어놓고 그녀는 이렇게 내까렸다. 너를 멀리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너는 좀 더 귀염성 있는 아이가 되고 쾌활한 태도를 보여야만 해.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만족스럽고 행복한 아이들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배시가 저에게 대해 뭐라 그랬나요? 제인, 나는 꼬치꼬치 묻고 이유를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이야.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하는 말버릇이냐. 거기 아무데나 앉아서 상냥한 말이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 응접실 바로 옆방이 아침 식사를 하는 조그만 식당이다. 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다.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책을 끄집어냈다. 창 밑에 있는 의자에 올라가 터키인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러고 나서 빨간 모직물로 된 커튼을 꼭 치자 나는 이중에 은신처에 숨게되었다. 진홍색 커튼은 나의 오른쪽 시야를 막았다. 왼쪽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11월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었는데 완전치는 못했다. 책장을 넘기면서 나는 가끔 바깥의 겨울 오후 풍경에 눈길을 돌렸다. 먼 곳은 안개와 구름으로 허옇게 보였고 바로 눈앞에는 비에 젖은 잔디와 폭풍에 쓰러진 관목이 보였으며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무섭도록 휘몰아치는 바람에 부대끼고 있었다. 나는 책 위로 눈길을 돌렸다. 비위크가 저술한 영국 조류사였다. 대체로 본문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었다. 거기에는 해조의 서식처, 즉 해조만이 살고 있는 고독한 바위와 고지라든가 노르웨이의 최남단인 린데네스와 노오드 케이프 사이에 걸쳐서 작은 섬이 산지에 있는 노르웨이의 해안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거기 북해에 발가벗은 어두운 섬 주변에는 대양이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대서양의 거센 파도는 폭풍이 몰아치는 헤브리디즈 제도에 몰아친다. 그리고 랩란드, 시베리아, 스피츠베르겐, 노바 젬블러, 아이슬란드, 그리일란드 등 황량한 해안과 더불어 북극지대의 광활한 지역과 인적이 없는 지방에 관한 것을 읽지 않고는 넘길 수가 없었다. 이곳은 서리와 눈의 저장소이며 몇 세기 동안의 겨울의 퇴적물인 단단한 빙원은 알프스의 봉우리를 몇 개 겹친 것만큼이나 두껍게 극지를 에워싸고 극한 상태로 응축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러한 죽음 같은 백색지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어린아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해가 가지 않는 희미한 상념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으나 그런데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서론에 적힌 이러한 문구들은 다음에 예시된 그림들과 연결되어서 파도 속에 우뚝 솟은 암석이라든가 인적이 없는 해안에 좌초된 조난선이라든가 지금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난파선을 구름 사이로 바라보고 있는 창백한 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쓸쓸한 교회 묘비의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문을 새긴 묘지가 있고 문이 있고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고 낮은 지평선이 허물어진 벽에 가리워져 있었다. 지금 막 떠오른 초생달로 봐서 초저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나의 감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움직이지 않고 떠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악마가 도둑이 지고 가는 짐을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얼른 책장을 넘겼다. 너무나 무서운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바위 위에 초연하게 앉아서 멀리 교수대 주변에 모여드는 군중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 뿔의 악마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모든 그림이 각각 한 가지씩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나의 미숙한 이해력과 유치한 감정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했다. 배시가 겨울밤에 가끔 들려주던 이야기에 못지않게 재미있었다. 배시가 어쩌다 기분이 좋을 때 어린이방의 난로 옆에 다림질대를 가져다 놓고 우리들을 주위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리드 부인의 레이스 깃을 손본다든가 잠자리 모자에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으면서 옛날 얘기며 그 밖의 미녀, 그리고 파멜라나 모얼랜드 백작 헨리 같은 소설에서 따온 연애담이라든가 모험담을 해줌으로써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었다. 비위크의 책을 무릎 위에 놓은 나는 행복했다. 물론 내 나름대로의 행복이었다. 이 행복이 방해받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도 빨리 닥쳐왔다.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야! 이 새침대기야! 졸리드가 외치더니 말을 멈추었다.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요게 어디 갔지? 리즈! 조지! 제이는 여기 없어. 비가 오는데도 밖에 나갔다고 엄마한테 말하자. 요 못된 계집애. 커튼을 치길 잘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숨을 곳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기는 존 리드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눈치도 없고 생각도 무딘 아이였으니까. 그러나 엘리자가 식당 문으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말했다. 아마 창가에 처박혀 있을걸. 나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버렸다. 잭한테 끌려 나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며 나는 어색하고 수줍은 태도로 물었다.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윽박지르면서 잭은 안락의자에 앉으면서 자기 앞에 다가서라는 몸짓을 했다. 존 리드는 14살 먹은 학생이었다. 내 나이가 10살이었으니까 나보다 4살이나 위였다.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건장한 편이었으며 피부는 검었다. 얼굴은 넓적하고 팔다리가 굵고 손가락이 컸다. 식사 때 허겁지겁 먹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는데 그 때문에 담즙질이었으며 눈동자는 희미하고 볼은 처져 있었다. 그는 학교에 가야 할 시기인데도 신체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가 한두 달 집에 데려다 두고 있었다. 그의 선생 마일즈 씨는 집에서 케이크나 단 것들을 덜 보내주었더라면 그의 건강을 위해서 좋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엄격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존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지나친 공부와 집 생각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존은 어머니나 누이들에게 별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나에겐 증오심마저 갖고 있었다. 나만 보면 으스대고 괴롭히곤 했는데 한 주일에 2-3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한두 번은 계속 그랬다. 나의 온 신경은 그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고 그가 가까이 오면 나의 뼈에 붙어있는 모든 살은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끔 기절할 지경에 이를 때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에게서 받는 위협보다도 이럴 때에 호소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인들은 도련님의 비위를 건드리면서까지 나의 편을 들어서 미움을 살 생각이 없었으며 더구나 리드 부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하고 있었다. 본인이 보지 않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가끔 부인 면전에서 나를 때리고 욕을 해도 못 본 채 했다. 항상 그러듯이 존의 명령을 받고 나는 그의 의자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약 3분쯤 나를 향해서 혀뿌리가 빠질 정도로 혀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그가 곧 나를 때릴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일격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서도 나한테 달려들 그의 불쾌한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내 표정에서 내 감정을 읽었는지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힘껏 나를 쳤다. 나는 비틀거리다가 몸의 균형을 잡고 의자에서 두세 걸음 물러섰다. 이건 아까 건방지게 엄마한테 말대꾸한 벌이야. 그리고 몰래 커튼 뒤에 숨고 또 조금 전에 곁눈질을 했기 때문이야. 쥐새끼 같은 년아. 존의 욕지거리엔 습관이 되어 있어서 말대꾸도 하기 싫었다. 다만 나의 걱정은 욕지거리에 뒤따르는 공격을 어떻게 참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커튼 뒤에서 뭐 했냐고 물어서 책을 읽었다고 했더니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기에 나는 창가로 가서 책을 가져왔다. 너는 우리 집 책을 건드릴 권리가 없어. 엄마가 말했듯이 너는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있는 차지야. 너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너의 아버지는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죽었단 말이야. 너 같은 건 거지 생활이 맞아. 이 집에 있는 건 전부 내 거야. 몇 년 뒤에는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문 옆에 가서서 거울과 창 조금 피해서.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몰라 어리둥절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했으나 그가 책을 던지려고 하는 동작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늦었다. 날아온 책에 맞고 쓰러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몹시 아팠다. 그러자 무서움도 사라지고 감정이 폭발했다. 고약하고 잔인해. 넌 살인자야. 그리고 노예 감독이야. 로마의 폭군이야. 나는 골드스미스의 로마사를 읽었기 때문에 네로라든가 칼리굴라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를 폭군과 비교는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줄은 나도 몰랐다. 그러자 존은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미치광이처럼 발악을 했다. 뭐라고?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모두들 2년 하는 소리 들었어? 내가 엄마한테 안 이를 줄 알아? 그는 나한테 덤벼들었다. 나는 나의 머리칼과 어깨를 쥐어뜯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맞붙었다. 정말로 그를 폭군이여 살인자라고 단정했다. 머리에서 목으로 피가 한두 방울 흐르는 것을 느꼈을 때 무엇인가로 찌르는 듯이 아팠다. 이 아픔이 얼마 동안 공포심을 잊게 해서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덤벼들었다. 내 손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나 자신도 몰랐으며 그는 날더러 쥐새끼라고 연거푸 외쳤다. 그의 원군은 가까이 있었다.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어머니를 데리러 2층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부인은 베시와 하녀 에보트를 데리고 현장에 나타났다. 우리들은 떨어졌다. 그때 나의 귓전에는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저런 존 도련님한테 덤벼들다니. 이런 난폭한 일이 있나. 이렇게까지 난폭한 예는 처음 봤어. 그러자 리드 부인도 끼어들었다. 이 계집아이를 데려다가 붉은 방에 가두어둬라. 부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4개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2층으로 끌고 갔다. 나는 끌려가면서 계속 반항했다. 이런 반항은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어서 베시와 에보트한테 내가 몹쓸아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다. 사실 나는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프랑스인의 표현을 빈다면 나 자신을 잊고 있었다. 순간적인 반항 때문에 기막힌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나는 마치 반항하는 노예와도 같이 될 대로 되라고 무슨 일이든지 해치울 결심을 했다. 팔을 붙잡아 에버트. 이 미친 고양이 같은 애를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인의 하녀가 소리쳤다. 에어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인의 도련님을 때리다니. 주인 도련님인데. 주인이라고? 어때서 저 애가 내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이 집 하녀야. 하녀만도 못하죠. 자기가 먹는 밥값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앉아서 자기 잘못이나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때는 이미 2사람이 나를 붙잡아다 리드 부인이 말한 방 안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있었다. 나는 충동적으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려고 했으나 그 순간 4개의 손이 나를 억눌렀다. 얌전히 앉아있지 않으면 붙잡아 맬 테야.
에보트, 내 양말 데님을 좀 빌려다오. 내 것은 약해서 곧 끊어져 버릴 거야. 배시의 말을 들은 에보트는 뒤로 돌아서서 굵은 다리에서 데님을 풀려고 했다. 이렇게 묶을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더 이상 굴욕을 당할 것을 생각하자 약간 흥분이 가라앉았다. 배시, 그것을 풀지 말아요. 조용히 앉아 있을 테니까. 그 증거로 나는 두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앉았다. 그럼 정말로 얌전히 있어야 한다며 배시가 말했다. 내가 정말로 조용해지자 그들은 나를 눌렀던 손을 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와 에보트는 팔짱을 끼고서 내가 정말로 미치지는 않았나 하고 험상스럽고 의아스러운 태도로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배시는 하녀 쪽을 향해 말했다. 그러자 하녀가 대답했다. 마음속으론 항상 그랬겠지. 이 아이에 대한 내 생각을 마님한테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마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어. 이 아이는 아주 못돼 먹었어. 그 나이에 이런 철없는 아이는 처음 봤어. 이 말에 배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후에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는 리드 마님한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님께서 아가씨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쫓기면 양육원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비슷한 말은 얼마든지 들었다. 남의 집에 덧붙여서 산다는 비난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낱 노래소리처럼 밖엔 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은 괴로웠지만 그 뜻은 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에보트가 입을 열었다. 아가씨는 이 댁 아가씨나 도련님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마님이 친절하게 아가씨를 그분들과 함께 양육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많은 돈을 가지게 되겠지만 아가씨는 한 푼도 없어요. 얌전하게 그분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가씨를 위해서예요. 에보트의 말이 끝나자 배시가 약간 친절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계속 설교를 이어갔다. 쓸모있고 명랑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이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아이는 하느님께 벌받아요. 역정을 내고 있을 때 하느님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 아가씨, 혼자서 기도나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악마가 굴뚝으로 내려와서 잡아갈지도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가버렸다. 붉은 방은 손님용 방인데 이곳에서 잠을 자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게이츠헤드 저택에 뜻밖의 손님들이 몰려와서 방 전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사용하는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 방은 이 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방이었다. 진홍빛 비단 커튼을 두른 육중한 마호가니 침대가 마치 이동 막사같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항상 덧문이 닫혀있는 커다란 두 개의 창에는 꽃줄무늬가 든 같은 진홍빛 비단 커튼이 반쯤 드리워져 있었다. 양탄자도 빨갛고 침대 아래쪽에 놓여있는 탁자도 진홍빛 카바로 덮여 있었다. 벽은 붉은빛이 도는 사슴털 빛깔이었으며 옷장이며 화장대며 의자들은 까맣게 윤이 나는 마호가니로 되어 있었다. 주변에 이러한 어둠 속에 우뚝 솟아 희게 빛나고 있는 것은 눈과 같은 마르세이 유산 침대보에 덮여있는 두터운 매트리스와 베개였다. 이에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침대 머리에 놓여있는 푹신한 안락의자였는데 이것 또한 희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어서 마치 하얀 옥저와도 같았다. 이 방에는 불은 넣은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냉기가 돌았다. 그리고 이 방은 아이들이 노는 방과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했고 거의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삼엄한 느낌마저 들었다. 하녀만이 한 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거울과 가구에 조용히 쌓여있는 먼지를 털기 위해 들어올 뿐이었다. 간혹 리드 부인이 옷장의 비밀 서랍을 뒤지러 들어오는 일이 있는데 서랍 속에는 여러 가지 문서와 보석 상자와 그리고 죽은 남편의 작은 초상화 같은 것이 들어있다. 이 붉은 방의 비밀은 죽은 남편에 관계된 것인데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을 쓸쓸하게 느끼게 하는 마력은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 리드 씨는 9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가 최후의 숨을 거둔 곳이 이 방이고 이곳에 정장을 갖추고 안치되어 있다가 장의사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날부터 성별의 슬픈 느낌이 감돌아 아무도 좀처럼 이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배시와 심술궂은 에보트가 나를 앉힌 자리는 대리석으로 된 벽난로 옆에 있는 등받이가 없는 낮고 긴 의자였다. 앞쪽에는 침대가 솟아있고 오른쪽에는 키가 높은 검은 옷장이 있었는데 그 표면은 둔한 방사광선을 바라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커튼을 들이운 창문이 있었고 창문과 창문 사이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어서 텅 빈 방 안과 침대를 장엄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움직일 용기가 생기자 그들이 방문을 잠갔는지를 곧 확인해 보았다. 역시 잠겨 있었다. 이보다 엄중한 감옥은 없었으리라 자리에 돌아올 때는 거울 앞을 지나야 했다. 홀린 나의 시선은 우연히 거울에 비친 깊은 속을 들여다봤다. 거울 속의 환상의 동굴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보다는 차갑고 어두워 보였다. 그곳에서 기묘하게 생긴 어린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얀 얼굴과 팔이 어둠 속에서 반점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겨있는 가운데 공포에 찬 눈알을 반짝이고 있는 것이 마치 요정과도 같았다. 나는 의자에 돌아와 앉았다. 그 순간 나는 미신적인 공포를 느꼈으나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았다. 아직 나의 피는 끓어오르고 있었으며 반항하는 노예의 기계가 나의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눈앞에 전개되는 음침한 광경에 굴복하기에 앞서 가슴속에 북받치는 가지가지의 회고를 저지시켜야만 했다. 존 리드의 포악스런 행동, 그의 누이들의 거만한 냉담, 그의 엄마의 증오심, 하인들의 편견이 나의 착잡한 마음 가운데 마치 흐린 우물 속의 침전물처럼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항상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야단을 맞고 벌을 받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해도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고집이 고약하고 심술궂고 남의 흠을 잡아내기 좋아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조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있다. 그녀의 미모와 빨간 뺨과 황금색의 고수머리가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비록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긴 해도 존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그를 벌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둘기의 목을 비틀건 공작 새끼를 죽이건 양한테의 개를 덤벼들게 하건 온실 속의 포도알을 땄건 온실에서 가진 귀한 꽃봉오리를 꺾건 자기 마음대로였다. 자기 엄마를 노처녀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기처럼 살갗이 검다고 악담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비단옷을 찢어서 못쓰게 만드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항상 귀여운 아들이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를까 두려워서 늘 떨고만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버릇이 없고 시끄럽고 시무룩하다는 말만 들었다. 존한테 맞아서 넘어질 때에 입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머리가 아프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존이 난폭하게 나를 때려도 아무도 존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더 이상 부당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대들었다고 해서 모두들 나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이었다. 불공평해, 불공평해 하고 나의 이성은 고뇌에 자극되어서 일시적이나마 어린아이답지 않게 힘주어서 외쳤다. 또한 결심도 공고해져서 참을 수 없는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려고 했다. 쓸쓸한 그날 오후에 나의 공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얼마나 머릿속이 혼란하고 반발심이 일어났던지. 그러나 이 암흑과 무지의 장막 속에서 마음의 투쟁이 벌어졌다. 끊임없는 마음 속에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의 의문에 대해서 나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는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게이츠헤드 저택에 있어서 나의 존재는 불협화음이었다. 나는 그 집안의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리드 부인을 위시해서 부인의 아이들은 물론 부인의 마음에 드는 하인들과도 화합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큼 나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애정으로 대할 의무가 없었다. 기질이나 능력이나 성향 면에서 그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이질적 인간인 나는 그들에게 이익도 줄 수 없고 즐거움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분노의 싹을, 판단에 대해서는 경멸의 싹을 마음속에 품는 해로운 존재였다. 그런 존재를 애정으로 대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내가 쾌활하고 영리하고 까다롭지 않고 멋진 말괄량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리드 부인은 내가 있는 것을 보다 흐뭇하게 여겼을 것이며 어린아이들도 다정한 친구로 대해 주었을 것이다. 물론 하인들도 나를 어린이방 속죄양으로만 대하는 일은 삼갔을 것이다. 햇빛이 붉은 방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4시가 지나자 흐린 오후는 쓸쓸한 황혼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계속 내리는 비가 계단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후원의 숲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처럼 차가워졌고 따라서 용기도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굴욕감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회의라든가 또한 비참한 고독감과 같은 평상시의 나의 기분이 하다 남은 분노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었다. 모두들 나보고 나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다. 굶어 죽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죄악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인가? 아니면 게이츠헤드 교회 안의 지하묘지가 마음에 드는 목적지란 말인가? 지하묘지에 리드 씨가 매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까 그의 유언이 연상되었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이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나는 그를 기억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나의 외삼촌으로서 고아인 나를 이 집에 받아들였다는 사실과 임종시의 부인한테 나를 자신의 아이와 같이 기르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리드 부인 자신은 이 약속은 지켰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나 과연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자기 자식도 아닌 전혀 관계없는 회방꾼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었을까? 마음에도 들지 않는 아이를 어버이 대신에 기르겠다고 한 무리한 약속과 마음에 맞지 않는 딴 식구가 영원히 가족 속에 끼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리드 부인으로서는 진절머리가 났을 것이다. 묘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만약에 리드 씨가 살아있다면 나한테 잘해주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흰 침대와 어두워지는 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끔 희미하게 비치는 거울 쪽에 시선을 돌리며 망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즉 유언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안정을 못 얻고 약속을 어긴 자를 벌하고 학대받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리드 씨의 망령이 누이 동생의 딸이 학대받고 있는데 고민한 나머지 그의 거처를 떠나서 이 방에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상한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눈물을 닦고 흐느끼던 울음을 그쳤다. 그런 생각은 따지고 보면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되겠으나 나는 실제로 망령이 나타난다면 내 마음에 공포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애써 이 생각을 억제하려고 했다. 정신을 바싹 차리려고 했다. 눈앞에 머리칼을 쓸어올리고 고개를 들어서 용감하게 어두운 방 안을 돌아보려 했다. 그때 벽에 비치는 것이 있었다. 덕문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달빛이 아니었다. 달빛은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천장으로 올라가서 내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잔디밭을 지나는 사람이 들고 있던 초롱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금방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이 불빛을 저 세상에서 오는
망령의 신호로 생각했던 것이다. 가슴이 뛰고 머리가 달아올랐다. 무슨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그것은 날개치는 소리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무엇이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꼭 눌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문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길을 쓰고 문고리를 흔들었다. 밖에 복도를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베시와 에보트가 들어왔다. 에어 아가씨 어디 아픈 거예요? 하고 베시가 물었다. 어쩌면 그렇게 요란스럽담? 간 떨어질 뻔했어. 에보트가 소리쳤다. 여기서 내보내줘요. 어린이방으로 보내줘요. 불빛을 봤어요. 유령이 왔단 말이에요. 나는 베시의 손을 꼭 잡았는데 베시는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고 리드 부인이 복도를 걸어 들어오며 근엄한 소리로 외쳤다. 제인 아가씨의 비명이 너무 커서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베시가 마님에게 대답했다. 내버려둬. 배시의 손을 놔라. 그따위 수작으로는 밖에 나올 수 없어. 알겠느냐? 나는 장애를 피우는 걸 제일 싫어한다. 특히 어린애들이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나의 의무야. 앞으로 1시간 더 그대로 있어. 완전히 순종하고 얌전해지면 그때 내놓아 주는 거다. 나는 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딴벌을 받게 해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부인의 눈에는 내가 미숙한 연기자로 보였던 것이다. 실제로 부인은 나를 지독한 격정과 비열한 근성과 위험한 이중 성격의 혼합물로 보아왔던 것이다. 베시와 에보트가 물러가자 리드 부인은 나의 광적인 발악과 울부짖음에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 이상 말하지 않고 나를 방에 밀어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부인이 옷자락을 끌며 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부인이 사라지자 나는 곧 발작을 일으켰던 모양이다. 그러고 나선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악몽에서 깨어나는 기분으로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나타난 붉은 섬광과 옆으로 가로지른 검은 몽둥이를 본 것이다. 그리고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람소리나 물소리에 감싸였는지 공허하게 들린다. 동요와 불안과 그리고 절대적인 공포감이 나의 전신을 혼란하게 했다. 잠시 후 누군가의 손길이 내 몸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손길은 나를 안아 일으키고 앉은 자세로 떠받쳐 주었다.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일으켜지고 안겨보긴 처음이었다. 베개인지 아니면 누구의 팔인지 머리를 기대니까 한결 편안했다. 5분쯤 지나자 혼미한 구름은 거치었다. 나는 내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붉은 섬광은 어린이 방의 난로불이었다. 한밤중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 한 자루가 타고 있었다. 배시는 침대 다리 곁에 대야를 들고 서 있고 신사 한 사람이 베개 머리맡에 의자에 앉아서 나한테 몸을 굽히고 있었다. 게이츠헤드에 살고 있지도 않고 리드 부인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배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신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하인들이 병이 나면 가끔 리드 부인이 부르는 약제사 로이드 씨였다. 부인은 자신이나 자기 아이들이 앓을 때는 의사를 불렀다. 얘야, 나 알아보겠니? 약제사가 물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곧 좋아질 것이라며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배시에게 내일 아침까지는 안정시키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가 몇 가지 더 지시를 하고 내일 아침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갈 때 나는 슬펐다. 그가 내 베개맡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나를 보호해주고 편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기분이었는데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온 방은 어두워지고 나의 가슴은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눌렀다. 아가씨, 이제 잠은 올 것 같아요? 한결 부드러운 음성으로 배시가 물었다. 다음에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질 것을 생각하고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자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순순히 대답했더니 이제 자기도 자야겠다며 밤중에 배고프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깨워도 좋다고 했다. 이 웬 놀라운 친절이란 말인가. 이 친절함의 기운을 얻어서 나는 물어보았다. 배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픈 거야? 그래요. 붉은 방에서 너무 울어서 병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곧 나을 거야. 배시는 옆에 붙은 하녀방으로 갔다.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살아. 어린이방에 가서 나랑 같이 자자. 오늘 밤엔 저 불쌍한 아이와 단둘이 잘 용기가 나지 않아. 저 애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 발작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헛개비라도 받는지 몰라. 마님도 참 너무하셨지. 사라는 배시를 따라왔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들기 전에 반 시간쯤 소곤거렸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간간히 들은 것으로 그들의 화제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야. 검은 개가 그 뒤를 따르고 교회 너머 있는 무덤에서 불이 비치고 이런 따위 얘기였다. 드디어 그들은 잠이 들고 난로불도 촛불도 다 꺼졌다.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이룬 상태로 보냈다. 귀, 눈, 마음이 어린아이들만이 가지는 공포 때문에 긴장되어 있었다. 붉은 방에 사건이 있은 뒤 오래 지속되는 심한 병을 앓지는 않았다. 다만 오늘날까지 반향을 느끼게 하는 심적 충격을 받았을 따름이다. 리드 부인에게서 괴로운 심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부인을 용서하련다. 부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심금을 끊게 하면서도 나의 괴팍스런 성격을 고치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튿날 정오쯤 나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어린이방 난로 옆에 쇼를 걸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몸이 약해져서 맥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마음이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짭짤한 눈물은 닦아내기가 무섭게 또 흘러내렸다. 그러면서도 리드 가의 식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마차를 타고 외출했다. 에보트는 옆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배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난감도 치우고 서랍도 정리하면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다정한 말을 건네곤 했다. 이러한 상태는 항상 야단만 맞고 시달림을 받으며 고된 일을 해오던 나로서는 응당 평화로운 천국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상처받은 나의 심경은 이런 조용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다든가 명랑해질 수는 없었다. 배시가 부엌으로 가서 화려한 색깔의 접시에 파이를 담아왔다. 그 접시에 그려진 맥꽃과 장미꽃 봉우리 사이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극락조의 그림은 항상 나의 마음을 감탄시키고 설레게 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좀 더 자세히 볼 수는 없겠느냐고 간청도 해봤으나 지금까지 나에겐 그런 특전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접시가 이제 내 무릎 위에 놓여 있고 거기에 담긴 둥글게 생긴 맛있는 파이를 먹으라고 친절하게 권해줬던 것이다. 쓸데없는 은혜. 그렇게도 바랐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렇게 늦게야 이루어지다니 나는 파이를 먹을 수가 없었다. 극락조의 날개며 꽃의 색깔이 이상하게도 퇴색되어 있었다. 나는 접시와 파이를 물려놓았다.
배신은 나에게 책을 읽겠느냐고 물었다. 책이라는 말에 일시적인 자극을 받아 나는 서재에서 걸리버 여행기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것은 벌써 몇 번이나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다. 나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동화책에서보다 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왜냐하면 요정들을 내가 디기탈리스의 잎과 꽃 사이에서, 버섯 밑에서 또는 오래된 다모퉁이를 덮은 적설초 사이에서 찾아봤으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영국을 떠나 숲이 험하고 깊으며 인적이 드문 미개한 나라로 갔다는 슬픈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인국과 대인국은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긴 여행 끝에 작은 들판과 집과 나무들과 난장이들과 작은 소, 양, 새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대인국에서는 산림이 우거진 것 같은 보리밭과 사나운 개와 거대한 고양이와 탑처럼 키가 큰 남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책을 무릎에 놓고서 책장을 뒤지며 지금까지 느꼈던 놀라울 만한 매력을 그림 속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모든 것이 무시무시하고 흥미가 없었다. 거인들은 말라빠진 귀신들 같았고 소인들은 심술궂은 도깨비 새끼들 같이 보였다. 그래서 걸리버는 무섭고 위험한 나라를 방황하는 방랑자와도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읽기가 두려워 그대로 덮어서 테이블 위에 손도 대지 않은 파이 옆에 놓았다. 배신은 먼지를 털고 방을 치우고 나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명주와 비단 조각이 가득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놓고 조오지아나의 인형에 씌울새 모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이런 것이었다. 옛날 옛날 아득한 옛날. 우리가 들판을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노래는 전에도 가끔 들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즐겁기 짝이 없었다. 배시의 목소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곡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다. 그녀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후렴을 부를 때 목소리를 낮추어 길게 빼곤 했다. 그래서 옛날 옛날 아득한 옛날이 장송곡의 슬픈 곡조로 들렸다. 이번에는 다른 민요를 불렀는데 이것은 정말로 슬픈 노래였다. 갈 길은 멀고 산은 험한데 발은 아프고 몸은 지쳤다. 가련한 고아가 갈 길에는 달없는 쓸쓸한 황혼이 깃든다. 황야는 끝이 없고 바위가 겹겹이 쌓인 곳. 나 혼자 이 먼 곳에 왜 보냈나요? 인간은 매정한 것, 다정한 천사만이 고아가 가는 길을 지켜보도다. 자, 제인 아가씨 울지 말아요. 노래를 그치고 배시가 말했다. 차라리 이글이글 타는 불을 향해서 타지 마라 하는 편이 낫지. 그녀가 내가 겪고 있는 병적인 고통을 알 수가 있겠는가. 오전 중에 로이드 씨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어린이 방에 들어서면서 나의 병은 어떤가 하고 물었다. 배시는 아주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좀 더 즐거운 얼굴을 해야 할 텐데. 이리 와요, 제인아. 그런데 울고 있었군 그래. 나한테 까닭을 말해 줄 수 있겠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마님과 함께 외출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배시가 참견을 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겠지. 그런 일로 심술 부릴 나이도 아닌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부당한 비난으로 자존심이 상하자 나는 곧 대답을 했다.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온 적은 없어요. 나는 마차로 외출하는 것도 싫어요. 다만 제 처지가 비참해서 우는 거예요. 어머나? 하고 배시가 놀라서 말했다. 마음씨가 고운 약제사 아저씨는 약간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그는 바로 앞에 서 있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작고 회색이었는데 광채는 없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예리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무섭게 생기기는 했으나 마음씨 착한 얼굴이었다. 천천히 나를 바라보고 나서 그는 말했다. 어제는 왜 병이 났지? 쓰러졌어요. 다시 배시가 말참견을 했다. 쓰러지다니. 그건 어린아이나 하는 짓이지. 그 나이에 걷지도 못하지는 않을 텐데 8이나 9은 되지 않았나? 얻어맞고 쓰러졌어요. 또 한 번 자존심을 상했다는 아픔 때문에 나는 무뚝뚝한 말투로 불쑥 말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병이 생긴 건 아니에요. 하고 로이드 씨가 코담배의 냄새를 맡고 있는 동안 덧붙여서 말했다. 담뱃갑을 조끼 주머니에 넣는 순간 하인들의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는 종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당신을 부르는 소리요. 모모 내려가 보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한테 주의시킬 얘기가 좀 있어. 배시는 그대로 남아있고 싶은 듯 했으나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게이츠헤드 저택에서는 식사 시간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쓰러져서 병이 생긴 게 아니라면 왜 아팠지? 배시가 나가자 로이드 씨가 물었다. 유령이 나오는 방에 어두워질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나는 로이드 씨가 웃으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유령이라고? 역시 아이로구나. 유령이 무섭냐? 리이드 아저씨의 유령이 무서워요. 리이드 아저씨는 그 방에서 돌아가시고 관도 그 방에 놓여 있었어요. 배시도 그렇고 아무도 밤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방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촛불도 없이 혼자 가둬두는 것은 너무 심해요. 앞으로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그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됐단 말이냐? 대낮인 지금도 무서우냐? 지금은 안 무서워요. 그러나 밤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행해요. 다른 일로 해서 무척 불행해요. 다른 일이라니 그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없겠니?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대답하기가 왜 그렇게도 힘들었든지. 어린아이는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분석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분석을 한다 해도 그 과정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 슬픔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처음이자 단 한 번인 이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나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빈약하나마 그런대로 진실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다. 첫째로 나에게는 부모가 없고 형제나 자매도 없어요. 그러나 친절한 숙모와 사촌들이 있지 않니? 나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해버렸다. 존 리이드는 나를 때려 쓰러뜨리고 숙모는 나를 붉은 방에 가뒀어요. 로이드 씨는 다시 코담배의 담뱃갑을 열었다. 너는 이 게이츠헤드 저택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훌륭한 저택에 살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에보트가 그러는데 나는 이 집에서 하인이나 다름없대요. 저런, 설마 너는 이런 좋은 집을 버리고 나갈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지? 딴 곳에 갈 데만 있다면 기꺼이 나가겠어요. 그러나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게이츠헤드 저택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게 될지도 모르지. 누가 알겠니? 그런데 리드 부인 말고는 다른 친척이 또 없니? 혹시 아버지 쪽으로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리드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에어라는 성을 가진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주머니도 그 친척에 대해선 자세히 모른대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가고 싶으냐? 나는 생각해봤다. 가난이라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무섭게 생각되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린애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존경할 만한 가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가난이라면 단지 누더기 옷, 빈약한 양식, 불 꺼진 난로, 버릇 없는 행동,
치사한 악행들이 연상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퇴화와 동의어였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너한테 잘해주어도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가난한 사람이 친절하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버릇을 배운다든가 그들의 태도를 받아들인다든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끔 게이츠헤드 마을의 오막살이 집 문 앞에서 보았던 여자들처럼 어린애들을 달래거나 빨래를 하는 가난한 여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사회적인 특권을 희생해서까지 자유를 택할 만큼 나는 용감하지는 못했다. 너의 친척들은 그렇게도 가난하니? 노동자들이니? 잘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말씀이 나한테 친척이 있다 해도 틀림없이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으냐? 나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학교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배시의 말에 의하면 학교는 젊은 여성들에게 착고를 채우고 등에 널빤지를 지워서 말할 수 없이 얌전하고 엄격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다. 졸리드는 학교가 싫어서 선생을 욕하고 있었다. 그러나 존 리드의 취미가 나와 같은 것도 아니고 비록 학교의 규율에 대한 배시의 설명이 가혹하게 들렸으나 그 아가씨들이 갖췄다는 교양에 대한 설명에는 마음이 끌리기도 했다. 그 아가씨들이 그린 풍경화나 화초의 아름다운 그림, 그들이 부르는 노래, 연주하는 곡, 그들이 짜는 지갑이라든가 그들이 번역할 수 있는 프랑스어 책에 대해서 배시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겼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그것은 긴 여행, 게이츠헤드와는 완전히 갈라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될 것이었다. 정말 나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는 곰곰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 아이한테는 전지효양이 필요하군. 신경이 쇠약해졌어. 하고 혼잣말을 했다. 배시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자갈길에서 마차바퀴 소리가 들렸다. 로이드 씨는 배시에게 마님이 오시는 거냐며 돌아가기 전에 마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배시는 그에게 식당으로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고 먼저 방에서 나갔다. 약제사와 리드 부인과의 면담에서는 나중에 있었던 일로 추측컨대 그가 부인한테 나를 학교에 보내도록 강력히 권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권고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에보트와 배시가 어느 날 밤 내가 어린이 방에서 잠이 든 줄 알고 바느질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에보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마님은 저 골치덩이인 말썽꾸러기 아이를 내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야. 저 애는 언제나 눈치만 슬슬 살피고 남몰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야. 에보트의 눈에는 내가 간악한 가이폭스처럼 보였던 것 같다. 그때 에보트가 배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나는 처음으로 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였고 신분에 맞지 않는 결혼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인 리드 씨는 딸의 불효에 화가 나서 한 푼도 주지 않고 딸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한 해 뒤에 아버지가 부목사로 종사하고 계시던 교구인 공장촌의 빈민들을 신방하다가 한창 유행인 티푸스에 걸렸는데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이 병이 옮아서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배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지으면서 제인도 생각하면 가엾은 아이야 에보트 하고 말했다. 그러게요. 저 애가 귀엽고 아름답기라도 하다면 가엾다고 동정이라도 하련만 항상 두꺼비처럼 찌푸리고만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 조지아만큼만 예뻐도 이런 경우엔 동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조지아나 아가씨가 귀여워 죽겠어. 긴 고스머리에다 푸른 눈,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빛, 정말 그림 같아. 그러고서 두 사람은 한참을 떠들다가 방에서 나갔다. 로이드 씨의 말과 베시와 에보트의 대화에서 나는 건강하게 되기를 바랄 만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곧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꾹 참고 그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걸렸다. 며칠이 지나고 또 몇 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에 나는 평상시에 건강을 회복했으나 내가 골몰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리드 부인은 가끔 험상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긴 했으나 나한테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가 아픈 후로 그녀는 나와 자신의 아이들 사이에 더욱 뚜렷한 금을 그었다. 혼자 자도록 작은 방을 주었고 식사도 혼자 하고 하루 종일 어린이방에만 있게 했고 사촌들은 응접실에서 놀게 했다. 나를 학교에 보내겠다는 암시조차 없었다. 그렇지만 숙모가 같은 지붕 밑에 나를 오래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확신하였다. 숙모의 눈초리에는 나를 쳐다볼 때마다 전보다 더욱 심한 억제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증오의 빛이 보였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말은 잘 듣는 엘리자와 조지아나는 될 수 있는 한 나한테 말을 건네지 않았다. 조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볼을 혀로 부풀게 했는데 한 번은 나를 때리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전에 최악의 흥분 상태를 자아내게 했던 그 강렬한 분노와 필시적인 반항심이 치밀어 올라서 대들었더니 그는 대항하기를 포기하고 내가 코를 때렸다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달아났다. 사실 나는 그의 콧잔등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주먹으로 치려고 했었다. 그 때문인지 또는 내 얼굴의 표정 때문인지 그의 기가 꺾이는 것을 보자 나의 우세를 이용해서 정말로 일격을 가할 생각이었으나 그는 이미 어머니 곁으로 도망쳐버렸다. 저 더러운 제인 에어가 미친 고양이처럼 덤볐다고 울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매섭게 중단되었다. 그의 애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존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니? 상대할 인간이 아니야. 너도 그렇고 형제 모두가 그 애하고 어울려서는 안 돼. 이 말을 듣자 계단 난간에 기대고 있던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애들이야말로 나와 사귈 가치가 없어요. 리드 부인은 뚱뚱한 편이었다. 그런데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대담한 선언을 듣자 계단을 달려 올라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어린이 방으로 몰고 가서 어린아이 침대 옆에 꿇어앉히고 밤까지 일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위협을 했다. 리드 외삼촌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는 말이 나의 뜻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나의 의지는 전혀 이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무의식 중에 입에서 나왔다.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거리게 했던 것이다. 리드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평상시에 냉정하고 가라앉는 회색빛 눈초리가 마치 공포에 쌓인 것처럼 흐트러졌다. 그녀는 쥐었던 내 팔을 놓고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인지 혹은 악마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듯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후퇴할 수 없게 되었다. 리드 외삼촌은 천국에서 숙모님이 생각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분들은 내가 하루 종일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며 내가 죽어주었으면 하고 숙모님이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알 거예요. 리드 부인은 곧 기운을 되찾았다. 나를 붙잡고 힘껏 흔들더니 양쪽 다귀를 한 대씩 때리고 나서 말 한마디도 없이 나가버렸다. 부인이 나가자 배시가 들어와서 1시간 동안이나 설교를 했다. 일찍이 자기가 기른 아이 중에서 나만큼 고약하고 버릇없는 아이는 없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타일렀다. 나는 배시의 말을 어느 정도 믿었다. 실제로 나의 가슴 속에서는
나쁜 감정만이 북받쳐오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1월과 12월이 지나고 1월도 중순이 지났다. 게이츠에 대해서는 예년이나 다름없이 즐거운 성탄절과 신년을 보냈다. 선물을 주고받고 만찬회와 축하연이 열렸다. 나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즐거운 행사에서 제외되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축제 기분이란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얇은 모슬린 드레스에 진홍색 장식뒤로 성장을 하고 공을 들여서 고수머리를 한 그들이 객실로 내려가는 것을 보는 정도였다. 그 다음엔 아래층에서 연주되는 피아노와 하프의 소리, 집사와 종복들의 오가는 발소리, 청량음료가 나누어졌을 때 유리잔이나 사기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 객실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간간히 흘러나오는 대화의 토막을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것이 실증이 나면 나는 계단 꼭대기에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어린이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거기 있으면 슬프기는 했으나 비참하지는 않았다. 정말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어울려 보았자 아무도 눈여겨보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배시가 좀 더 나한테 친절하게만 대해준다면 신사숙녀들이 가득 모인 방에서 리드 부인의 무서운 눈길을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둘이 조용한 밤을 보내는 것이 기쁠 것이다. 그러나 배시는 주인댁 아가씨들의 옷을 입혀주고 나면 대개는 촛불을 들고 부엌이든가 식모방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나는 난로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무릎 위에 인형을 놓고 이 어두운 방 안에는 나보다 더 고약한 것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가끔 주위를 바라보곤 했다. 불꽃이 꺼지고 타다 남은 불이 빨갛게 남으면 옷매듭을 재치있게 풀어서 옷을 벗고 침대로 들어가서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피신했다. 침대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인형을 갖고 들어갔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마련이다. 나에게는 좀 더 가치 있는 사랑의 대상물이 없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작은 허수아비 같은 퇴색한 인형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 이 작은 인형을 마치 살아서 감각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토록 정성껏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느껴진다. 나는 이것을 잠옷 속에 넣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것이 옷 속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있는 것을 보면 인형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졌고 따라서 나도 행복했다. 손님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계단에서 배시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나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것이 정말 지루하였다. 배시는 그 사이에 가쁜 골무라든가 가위 따위를 찾으러 오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내가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배시는 침대에 앉아있다고 다 먹고 나면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 키스를 2번 해주고 잘 자라고 말해주었다. 이처럼 다정할 때는 배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항상 상냥했으면 좋으련만 가끔 심술이 나면 나를 밀치고 욕하고 무리하게 혹사시키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배시 리이는 확실히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였던 것 같다. 무슨 일이든지 깔끔하게 해치우고 화술도 능란했다. 그녀의 옛날 얘기에서 받은 인상으로 적어도 나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녀의 얼굴과 몸맵시에 대한 나의 기억이 틀림없다면 확실히 그녀는 미인이었다. 검은 머리와 까만 눈에 안색이 좋은 이목구비를 갖춘 날씬한 젊은 여자였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변덕스럽고 성미가 급했으며 도덕이라든가 정의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긴 하나 나는 게이츠에도 저택에서 누구보다도 그녀가 제일 좋았다. 1월 15일 아침 9시경이었다. 배시는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촌들은 아직 자기 엄마한테 불려가지 않았다. 엘리자는 보닛을 쓰고 따뜻한 정원용 외투를 입고 닭모이를 주러 갔다.
이 일은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닭을 길러 얻어진 달걀을 가정부에게 팔아서 그 돈을 모아두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좋아했다. 그녀의 장사하는 솜씨는 비상한 것이었고 저축에도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달걀이나 병아리를 팔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근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정목을 정원사한테 비싼 값으로 팔 때에도 나타났다. 정원사는 리히드 부인한테서 화단에서 생산된 것으로 엘리자가 팔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큰돈만 생긴다면 엘리자는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서슴지 않고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모은 돈을 처음에는 헝겊이나 종이에 싸서 구석진 곳에 감춰두곤 했으나 그 비밀 장소가 하녀한테 발각되고 나서는 소중한 재산이 도난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엘리자는 터무니없는 이자로 어머니에게 맡겼다. 이자는 수첩에 자세히 적어두었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산했다. 조오지아나는 거울 앞 높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락방 서랍에 가득히 들어있는 조화와 퇴색한 깃털을 넣어가며 머리채를 따았다. 나는 배시에게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침대를 정돈해 놓으라는 엄명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배시는 가끔 방을 치운다든가 의자에 먼지를 털게 함으로써 나를 자기의 하녀처럼 부렸다. 이불을 펴고 잠옷을 챙겨 개어놓고 그림책이라든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인형의 세간살이를 정돈하려고 창가의 의자 쪽으로 갔다. 그러자 갑자기 조오지아나가 자기 장난감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나는 일손을 멈추었다. 작은 의자와 거울, 그리고 예쁜 접시와 찻종 등이 그녀의 재산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서 유리창에 서린 성에를 이용해서 입김을 불어 닦아내고 밖을 내다보았다. 찬서리로 인해서 주위가 조용하고 화석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서 문지기 집과 마차길이 보였다. 유리창에 성에를 바깥이 보일 만큼 녹았을 때 문이 열리고 마차 한 대가 달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심코 그 마차가 마차길을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게이츠헤드 저택에 마차가 자주 왔지만 한 번도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손님을 태워가지고 온 일은 없었다. 마차가 집 앞에 닿자 초인종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방문객은 집 안으로 안내되었다. 나에게 흥미없는 일이었으므로 멍하니 바라보던 나의 시선은 오히려 굶주려서 떨고 있는 작은 집박이 쪽으로 향해졌다. 집박이는 창가에 가깝게 서 있는 잎이 떨어진 벚나무 가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아침 식사 때 먹다 남은 빵과 우유가 아직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빵을 부스러뜨려서 창문을 열고 창턱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배시가 2층으로 뛰어올라와 어린이 방으로 들어왔다. 제인 아가씨, 앞치마를 벗어요. 거기서 뭐라고 있죠? 오늘 아침에 세수는 했어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우선 집박이에게 빵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창문을 열어봤다. 창문이 열렸다. 나는 빵 부스러기를 돌로 된 창턱과 벚나무 가지에 뿌려주고 나서 창문을 닫으면서 대답했다. 아직 안 했어요, 배시. 지금 막 청소를 끝낸걸요. 이 말썽꾸러기, 지금 뭐라고 있죠? 얼굴이 빨간 것을 보니 또 무슨 장난을 쳤지요? 창문은 뭐 때문에 열었어요? 이 말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다. 배시는 워낙에 바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 세면대로 끌고 가서 사정없이 얼굴과 손을 비누와 물로 닦고 거친 수건으로 문질렀는데 다행히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고는 바늘같이 거센 브러쉬로 머리를 빗겨주고 앞치마를 벗기고 나서 계단까지 끌고 나와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곧 식당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누가 나를 찾는지 그리고 리히드 부인도 거기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배시는 이미 어린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였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지난 석 달 동안
리드 부인한테 불려간 적이 없었다. 그동안 나는 어린이 방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식당도 응접실도 나에겐 무서운 지역으로만 생각되었으며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텅 빈 홀에 서 있었다. 식당 문이 바로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겁을 먹고 떨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부당한 처벌 때문에 받은 공포로 인해서 나는 그 당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장이었다. 어린이 방으로 돌아가기도 무서웠고 응접실로 들어가기도 무서웠다. 10분가량 혼란한 생각으로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침 그때 식당에서 요란스런 종소리가 나서 내 마음을 결정짓게 했다.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 딱딱한 손잡이를 두 손으로 돌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봤다. 방 안에는 리드 부인 외에 누가 있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손잡이가 돌고 문이 열리자 방 안으로 들어가서 공손히 인사하고 얼굴을 들어보니 검은 기둥 같은 그것은 양찬자 위에 곧바로 서 있는 어깨가 좁은 검은 옷차림의 사람이었다. 맨 꼭대기에 있는 험상궂게 생긴 얼굴은 기둥 위에 올려놓은 조각가면 같았다. 리드 부인은 여느 때처럼 난로 옆에 앉아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곁으로 다가서자 방문객에게 이 애가 바로 부탁드렸던 아이라고 나를 소개했다. 그 남자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돌려 굵은 눈썹 밑에서 반짝이는 예리한 회색 눈으로 나를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키가 작다고 하며 몇 살인지 물었다. 10살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나이가 많으냐고 의아스럽다는 듯이 말하고 나서 다시 몇 초 동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이름을 말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는 키가 큰 신사라고 생각되었다. 그때의 나의 키는 무척 작았다. 그의 얼굴 생김새는 모두 크고 몸 전체의 윤곽도 엄격하고 딱딱해 보였다. 제인 에어는 착한 아이지? 이 물음에 나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나의 작은 세계에 대해서는 모두가 나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드 부인은 나 대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 보이고 덧붙여서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브로크러스트 씨. 그러자 그 신사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나와 얘기를 더 나누어야겠다며 뻣뻣한 자세를 구부리며 리드 부인의 맞은편 알라 기자에 앉았다. 다가오라는 손짓에 나는 양탄자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는 나를 자기 정면에 세웠다. 그의 얼굴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보니 그의 얼굴은 정말 놀라웠다. 그의 코, 입,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온 이빨이 모두 굉장히 컸다. 얌전하지 못한 여자아이를 보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더구나 여자아이를 보는 것은 말이지. 그런 아이들은 죽어서 모두 어디로 가는지 아니? 나는 책에서 읽은 대로 지옥으로 간다고 대답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신사가 말했다. 나는 지옥이란 불이 타고 있는 구덩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나를 빤히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나는 잠시 동안 생각해봤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대답은 괘씸한 것이었다. 건강해서 죽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너보다 나이 어린 애들도 매일같이 죽어간다. 며칠 전에도 5살 난 어린아이를 장사 지냈다. 아주 착한 아이였지. 그 애의 영혼은 지금 하늘에 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너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할 것 같구나. 그의 의심을 풀어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만 양탄자 위에 놓여있는 그의 커다란 발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어디든지 먼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숨 지었다. 그러자 그 한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훌륭한 은인을 불쾌하게 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한숨이기를 바란다고 신사는 말했다. 은인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모두들 리드 부인을 나의 은인이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은인이라는 것은 기분 나쁜 존재인 걸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는 들이내하고 신문자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성서도 읽느냐고도 물었다. 가끔 읽는다고 대답하니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읽느냐고 또 물었다. 나는 대부분 성서는 좋아하지만 시편은 재미없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착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마음이 착해지도록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착하게 가지게 되는지 그 방법을 물으려고 할 때 리드 부인이 말문을 열어 나더러 앉으라고 하고 계속 말을 했다. 브로크러스트 씨, 3주일 전에 드린 편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한테서는 내가 바라는 기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애를 로우드 학교에 입학시켜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엄중한 감시를 해서 이 애의 가장 나쁜 결점인 사람을 속이는 버릇을 고쳐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제인, 나는 이 점을 내가 듣는 데서 말해두지만 절대로 브로크러스트 선생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리드 부인을 그렇게 무서워한 것도 그렇게 미워한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나에게 이런 잔인한 상처를 주는 것이 그녀의 타고난 성질이었으므로 나는 그녀 앞에서 결코 유쾌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조심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애써 열심히 눈에 들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나의 노력은 앞에서 말한 식으로 태박을 맞곤 했다.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비난을 받고 나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새 생활에서의 희망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이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혐오와 비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느꼈다. 브로크러스트 씨의 면전에서 내가 교활하고 악독한 아이로 그만 둔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억지로 울음을 참고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눈물은 나의 괴로움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결점이라고 그 남자는 리드 숙모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를 잘 감시하겠으며 템플 선생과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일러두겠다고 이어서 계속 말했다. 이 애를 장래의 신분에 맞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쓸모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서 지내도록 해주세요. 부인의 결정은 지극히 현명하다며 맞장구 치면서 정말로 정숙하고 겸손한 아이로 길러내겠다고 남자는 거듭 맹세했다. 영국 전체를 돌아봐도 이보다 더 제인에게 적합한 학교는 없을 것 같군요. 브로크러스트 씨, 무엇보다도 나는 모든 면에서 견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리드 부인은 얘기를 이어나갔다. 그러자 그 남자는 견실은 기독교의 제일의 의무이며 로우드 학교에서는 모든 제도에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간소한 식사, 소박한 옷차림, 검소한 시설, 엄격하고 활동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로드 학교와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리드 부인은 이 애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내도록 하겠다며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하루라도 빨리 벗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로우드 기숙학교 생활은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브로클 허스트 씨는 가면서 나에게 책을 한 권 내밀었다. 이 어린이 교본 중에서도 특히 거짓말과 허위에 몰두했던 마하다주의 소름이 끼치는 급사사건이란 이야기를 잘 읽어보라고 말했다. 브로크러스트 씨는 표지를 꿰매 붙인 작은 책자를 나한테 주고 배를 울려서 마차를 준비시키고 자리를 떴다.
리드 부인과 나만이 남게 되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시 부인의 나이는 36이나 7이었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하고 어깨가 벌어지고 팔다리가 튼튼하며 키는 큰 편이 아니고 살이 쪘으나 뚱뚱하지는 않았다. 얼굴은 큰 편인데 아래턱이 발달해서 다부지게 생겼고 이마는 좁고 튀어나온 커다란 턱 위에 입과 코는 꽤 균형이 잡혀 있었다. 수치 적은 눈썹 밑에서는 동정의 빛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눈이 빛나고 있었다. 살갗은 검고 탁했으며 머리카락은 엷은 갈색이었다. 무쇠종과 같은 체질이라 병 따위는 그녀에게 얼씬도 못했다. 그녀는 정확하고 영리한 관리자였으며 가족이나 소자기는 완전히 그녀의 관리하에 있었다. 가끔 아이들만이 그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도 하고 비웃기도 했다. 옷 입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훌륭한 옷을 돋보이게 하는 풍채와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안락의자에서 몇 야드 떨어져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아서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내 손에는 거짓말장이의 갑작스런 죽음에 관한 작은 책자가 있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경고이므로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으라는 것이다. 방금 있었던 일, 리드 부인이 나에 대해서 브루크러스트 씨에게 한 얘기,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 생생하게 남아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귀 밑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매섭게 느껴졌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바느질을 하다가 얼굴을 들었다.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재빨리 움직이던 일손을 멈추었다. 밖으로 나가 어린이 방으로 돌아가거라. 부인의 명령이었다. 내 모습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부인의 기분을 거스르게 했던 것 같았다. 억지로 참기는 했으나 몹시 과격한 말투였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 방을 가로질러 창 쪽으로 가서 부인 앞에 다가섰다. 말은 해야겠다.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힌 이상 말은 해야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 적에 대한 보복을 하는데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온 힘을 모아서 불쑥 내뱉은 말은 이런 말이었다. 나는 사람을 속인 적이 없어요. 만일 그랬다면 숙모를 좋아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두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존리들을 빼놓고는 숙모가 제일 싫어요. 거짓말장애에 관한 이 책은 조지아나에게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의 질, 내가 아니에요. 리드 부인의 두 손은 일감 위에 꼼짝 않고 놓여 있었다. 부인의 얼음 같은 눈은 싸늘하게 내 눈을 쏘아보았다. 더 할 말은 없냐?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보통 하는 말투가 아니라 같은 어른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투였다. 그 눈과 그 목소리가 내가 품고 있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떨면서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내 친척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숙모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어른이 된 후에도 찾아보러 오지 않겠어요. 당신을 좋아하느냐고 혹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당신의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비위가 상하고 나를 잔인하게 대했다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제이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당신이 생각하기엔 나에겐 감정이 없으므로 한 조각의 사랑이나 친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동정심이란 털끝만큼도 없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붉은 방에 잔인하게 감금하던 일을요. 몸부림을 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어도 그냥 가뒀던 일을요. 그런데 내가 그 벌을 받아야 했던 것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당신의 고약한 아들이 나를 때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 사실을 말하겠어요. 다들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빠요. 매정해요. 당신이야말로 거짓말쟁이에요. 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나는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이상한 자유와 승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기쁨에 도취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밧줄이 끊어진 것 같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유회로 뛰어든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을 가질 만도 했다. 리드 부인이 놀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느질감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몸을 흔들기도 했다. 그리고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리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제인, 그건 오해야. 너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떨고 있니? 물이라도 마시련? 필요 없어요, 리드 아줌마. 그 밖에 필요한 것은 없냐? 제인, 정말로 내 친구가 되고 싶구나. 당신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브로크러스트 씨에게 내 성격이 못돼 먹었고 사람을 속이는 버릇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했는가를 로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작정이에요. 제인,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어린아이들의 결점은 고쳐져야 돼. 나한테는 남을 속이는 결점이 없어요. 나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너는 화를 잘 내. 이 점은 너도 인정해야지. 자, 어린이 방으로 가거라. 착하지. 그리고 좀 누워 있어.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눕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에 학교에 보내주세요, 리드 부인. 여기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학교로 쫓아보내야겠다며 리드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바느질감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전쟁터의 승리자로서 혼자 남았다. 그것은 일찍이 없었던 격전으로 내가 이긴 유일한 전쟁이었다. 나는 얼마 동안 브로크러스트 씨가 서 있던 양탄자 위에 서서 승리자의 고독감을 맛보았다. 처음에는 미소를 띠며 의기양양했으나 강렬했던 환희도 고조됐던 맥박이 진정됨에 따라서 가라앉았다. 어린아이는 내가 한 것처럼 어른들과 싸운다든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롱한 감정을 폭발시키고 나면 반드시 뒤에 가서 후회의 고통과 싸늘한 반동의 감정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살아있는 듯이 눈부시게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헐헐 타오르는 황야의 언덕이 리드 부인을 공박하고 위협할 때의 내 마음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불꽃이 꺼진 뒤에 새까맣게 된 언덕은 30분간의 침묵과 반성을 한 끝에 미치광이 같았던 자신의 행동과 미움을 받는 자신의 입장의 쓸쓸함을 깨달았을 때의 나의 기분을 뚜렷이 표현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복수의 맛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향기 있는 포도주처럼 마실 때는 훈훈하고 산뜻하나 그 뒷맛은 쇳내와 썩은 맛을 진하게 풍겨서 마치 독약이라도 마신 것 같았다. 자진해서 리드 부인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그러면 나는 이중으로 멸시를 당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내 난폭한 성격이 흥분하리라는 것을 첫째 나의 경험을 통해서 둘째로는 나의 본능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나도 독살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보다 선량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고 우울한 분노의 감정보다는 좀 덜 악한 감정을 기르고 싶었다. 나는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아라비아의 일기책이었다. 자리에 앉아서 읽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다. 나의 생각은 나와 전에는 나의 마음을 끌었던 책장 사이를 맴돌았다. 나는 식당의 유리문을 열었다. 관목 숲은 조용했다. 햇빛에도 바람에도 녹지 않는 된서리가 지면을 덮고 있었다. 나는 우도자락으로 머리와 팔을 감싸고 밖으로 나가 숲으로 갔다. 숲에는 인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적이 깃든 숲속에서도 떨어지는 호두에서도
바람에 휩쓸려 한데 모여 단단히 얼어붙은 가을의 유물인 단풍잎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었다. 나는 문에 기대어 텅 빈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풀을 뜯는 양떼도 없었고 다만 짧은 목초가 서리에 하얗게 보일 따름이었다. 몹시 음산하고 흐린 날이었다.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것만 같은 음산한 하늘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가끔 눈송이가 떨어져 얼어붙은 길과 하얀 초원에서 좀처럼 녹질 않았다. 가엾은 나는 혼자 서서 몇 번이고 어떻게 하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부르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배시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말썽꾸러기처럼 부르는데도 왜 오지 않냐며 배시가 물었다. 배시가 와준 것은 내가 지금껏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비해서 즐거운 것이었다. 그녀가 보통 그렇듯이 공연히 화를 내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리드 부인과 싸워서 이긴 뒤라 보모의 일시적인 화풀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젊고 밝은 마음에 내 몸을 녹이고 싶었다. 나는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화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행동은 내가 취했던 어떤 동작보다도 솔직하고 대담한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는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가엾은 배시와 작별하는 게 싫지 않냐고 물었다. 배시는 항상 야단만 쳤지 날 생각해 준 적이 있었냐면서 나는 투정 부리듯 말했다. 아가씨가 괴팍스럽고 겁을 잘 내고 수줍어하니까 그렇지. 아가씨는 좀 대담해져야 해요. 뭐라고? 그러다가 더 얻어맞으려고? 바보 같은 소리. 하긴 미움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날 찾아왔을 때 하는 말이 자기 아이가 아가씨 처지에 있다면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인, 집으로 들어가요.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일이 있다는 배시의 말에 못 믿겠다는 말을 했더니 오늘 오후에 이 집에 온 가족들이 다과회에 초대받아서 외출하고 없으니 우리끼리 요리사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차를 마시자고 했다. 그리고 2, 3일 안으로 내가 이 집을 떠나게 되었으니 짐을 싸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챙겨두라고도 했다. 배시, 내가 떠날 때까지 야단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겠어? 물론 약속하지. 하지만 착한 아이가 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해. 내가 무심코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마. 그러면 나도 화가 나거든. 배시는 몸을 굽혀서 우리는 서로 껴안았다. 나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나서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를 평화롭고 안락한 가운데 보내고 밤이 되자 배시가 재미있는 얘기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은 밝은 햇빛을 보내주었다. 1월 19일 새벽 시계가 5시를 치자 배시가 촛불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이미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기 30분 전에 세수를 하고 내 침대 곁에 있는 좁은 창문으로 새어드는 지금 막 사라지려는 반달빛을 통해서 옷을 입었다. 아침 6시에 이 집 앞을 지나는 마차를 타고 게이츠헤드를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때 일어나 있는 사람은 배시뿐이었다. 그녀는 어린이방에 불을 피우고 거기서 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여행한다는 생각에 들뜬 아이들은 아침을 먹지 못하기 마련인데 나도 역시 그랬다. 배시는 자기가 준비한 빵과 곁들여 끓인 우유를 억지로 몇 숟가락 먹이려다 실패하자 비스킷을 몇 개 종이에 싸서 내 가방에 넣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외투를 입고 모자 쓰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도 목도리를 쓰고 나와 함께 어린이방을 나왔다. 리드 부인의 침실 앞을 지날 때 마님에게 들어가 작별 인사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배시가 없을 때 마님이 나에게 와서 떠날 때 자기나 사촌들을 깨우지 말 것을 명령했으며 어디를 가나 자기가 나의 좋은 친구였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요받았다는 걸 말해주었다. 그리고 마님은 내 친구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해줬다고 했더니 배시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진심을 담은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게이츠 애들, 잘 있어. 복도를 통해서 현관으로 나올 때 나는 소리쳤다. 달은 지고 바깥은 매우 어두웠다. 배시는 초롱불을 들고 나왔다. 불빛은 계단과 얼마 전 녹은 눈에 젖은 자갈길을 비춰주었다. 추위가 몸에 스며드는 겨울 아침이었다. 서둘러서 마차길까지 내려가는데 이가 떨렸다. 문지기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의 아내는 불을 피우고 있었다. 어젯밤에 옮겨놓은 내 트렁크가 밧줄로 묶인 채로 그 집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때가 6시 조금 전이었는데 곧 6시 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곧 도착할 것이다. 나는 문 곁으로 다가서서 어둠을 뚫고 달려오는 역마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린 아가씨 혼자서 가느냐고 문지기의 아내가 물었다. 정말 5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어린애 혼자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역마차가 가까이 왔다. 포장 안에 손님을 태운 말 내필이 끄는 역마차가 바로 문 앞에 와서 섰다. 차장과 마부가 큰 소리로 서둘렀다. 내 던지다시피 트렁크가 실렸다. 나는 키스를 하다 말고 배시의 목을 놓아야 했다. 이 애를 잘 보살펴달라고 차장이 나를 안아올릴 때 배시가 소리쳐 부탁했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 문을 닫았다. 그러자 마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배시와도 게이츠 에드와도 헤어졌다. 그리하여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그때 생각으로는 먼 신비의 나라로 달려갔던 것이다. 이 여행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다만 하루해가 무척 길게 느껴졌고 마차가 수백 마일이나 달린 것 같았다는 생각뿐이다. 몇 개의 마을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마차는 굉장히 큰 거리에 멈췄다. 마차에서 말을 풀고 손님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렸다. 차장은 나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점심을 먹이려고 했다. 그러나 먹으려고 하지 않자 커다란 방에 나 혼자만을 남겨두고 나가버렸다. 그 방 양쪽에는 난로가 있었으며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는데 벽 꼭대기까지 닿은잡고 붉은 진열장에는 악기가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을 한참 동안 거닐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유괴에 가지나 않을까 하고 몹시 불안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배시가 난로가에서 들려주던 얘기 가운데는 항상 유괴범이 날뛰고 있었으므로 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유괴범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차장이 돌아왔다. 그는 나를 다시 안아서 마차에 태워주고 자기도 제자리에 앉았다. 불로 된 나팔을 불어 신호를 하자 마차는 엘거리의 자갈길을 덜커덩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비가 촉촉히 내리고 안개도 자욱했다. 점점 황혼에 접어들자 게이츠헤드로부터는 이제 아주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마을을 지나가는 일은 없었다. 시골 풍경이 달라지고 거대한 회색빛 언덕이 지평선 위에 떠올랐다. 황혼은 점점 짙어지면서 마차는 나무가 우거진 계곡을 내려갔다. 어둠에 쌓여 주위의 풍경은 보이지 않고 한참 뒤에는 나무 사이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는 마침내 잠이 들고 말았다. 마차가 갑자기 멈추자 선잠을 잔 나는 눈을 떴다. 마차의 문이 열리자 하녀 차림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과 복장을 쳐다보았다. 이 마차에 제인 에어라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냐고 그녀는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고 안겨서 마차에서 내려졌다. 트렁크가 내려지고 역마차는 곧 떠나갔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몸이 굳어졌고 마차의 소음과 흔들림 때문에 정신이 멍했다. 나는 기운을 차려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비와 바람과 암흑뿐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앞에 담이 있고 거기에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었다.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안내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러자 불이 켜져 있는 여러 개의 창이 달린 한 채의 집, 아니 여러 채의 집이 보였다. 우리는 넓은 자갈길을 물을 튀기며 걸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하녀는 복도를 통해서 난로가 지펴져 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해주고 나가버렸다.